코로나와의 공존 시험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년 가까이 통제됐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는 희망은 크지만 상황이 별로 나아지지 않은 채 시작되는 탓에 걱정도 적지 않습니다.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우리 일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발생 상황이 좀 안정적인 상황에서 이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됐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일단은 거리두기 최고 단계에서 사실상 방역 조치가 대부분 풀리는 셈이라서 걱정도 큽니다. 일상 회복으로 가는 길에 어떤 위험 요인들이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는 것은 하나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까지는 유지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에 수도권은 4단계고 비수도권은 3단계입니다. 이게 사실상 방역 조치 중에 가장 강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의 1단계는 지금 사회적 거리 두기의 1단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해제되는 것이고요. 특히 지금까지 집단 감염이 일어났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거의 제한이 해제되고 심지어 유흥업소의 영업도 풀리고 사적 모임도 두 자릿수로 그러니까 10명 이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죠. 외국은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때 대부분의 나라에서 백신 접종 등으로 인해서 확진 환자가 많이 줄었을 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까지 2년 가까이 되는 그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확진 환자가 가장 많은 시점이거든요. 그 시점에서 확진 환자가 줄지도 않았는데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는 것은 상당히 큰 모험이다. 그래서 그만큼 위험 요인도 많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정부에서도 위험 요인을 대개 4가지 정도로 꼽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델타 변이가 우세종화돼 있다. 최근에 그 변이 바이러스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이 100%입니다. 모든 변이 바이러스는 다 델타 변이고 델타 변이는 잘 알려진 것처럼 감염력이 엄청나게 발달했고 백신의 예방 효과도 무력화하는 그런 그 변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백신 접종 완료율이 70%를 훌쩍 넘겼지만 여전히 백신을 맞지 않은 분들이 1,500만 명 가까이 있습니다. 1,500만 명에서 하루 확진자 1, 2만 명 나는 거는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률을 계속적으로 올려야 하는 그런 위험 요인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동량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미 발표된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의 방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또 이제 겨울철을 맞이해서 온도가 4도에서 15도 사이가 그 바이러스의 활동력이 가장 뛰어날 때거든요. 이제 그 시점에 접어들었고 날이 추워지면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사람들이 만나게 돼 있습니다. 외부보다는 이제 내부를 찾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량이 많은 것이고 의료 체계도 상당히 이제 부담이 가중될 수 있죠. 하루 환자가 크게 늘어나게 되면 그래서 이런 4가지 위험 요인을 그대로 아는 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된다. 이 시점은 굉장히 위험하고 위기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은 몇 가지 위험 요인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 방역 수칙이 한꺼번에 풀리는 건 아니죠.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진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또 당장 사적 모임 인원 제한도 일단은 유지가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면 일단 그 전체적인 상황을 조치를 취하고 상황을 보는 기간이 이제 4주입니다. 4주 동안은 무조건 시행을 하게 되고요. 2주의 평가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상황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애매모호하거나 조금 좋지 않을 경우는 다시 2주 동안 이제 평가 기간을 두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마 6주 정도마다 단계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1단계 11월 1일부터 2단계는 12월 13일쯤이 될 것 같고요. 3단계는 내년 1월 24일까지 이렇게 되는 3단계가 되는 것이고요. 내일부터 시작되는 1차 개편 때는 그러니까 생업시설, 우리가 이제 다중이용시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영업 제한이 거의 다 풀립니다. 영업시간 제한도 거의 없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2차 개편 때는 대규모 행사가 다 허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큰 행사들이 있죠. 이런 행사들도 다 인원 제한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고 유흥시설의 영업시간 제한도 없어집니다. 2단계고요. 3차 개편이 되는 내년이 되면
사적 모임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지금 이제 사적 모임이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은 1, 2단계 때는 같이 갑니다. 그런데 내년 1월 24일이 돼서 이변이 없이 3차 개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모임 제한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실내 마스크, 그러니까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는 부분, 이거는 2차 개편 때 검토를 하게 되고요. 3차 때는 아마 실내 마스크도 벗는 문제를 검토하지 않을까 이렇게 실내까지요.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 가지 이것도 중요한 건데 그 전환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개편안이 1차, 2차, 3차로 넘어가는 기준을 보면 예방 접종 완료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1차는 접종률이 70%를 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고요. 예. 2차는 80%인데 오늘 아침 그 우리나라의 접종 완료율이 75.3%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다음 달 초쯤에 조기에 달성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중환자실 입원 병상의 여력이 40%가 넘어갈 경우에 이제 전환이 됩니다. 이런 조건들이 있죠. 거기에 이제 유행 규모라든가 재생산 지수 이런 것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예. 이제 일단 내일부터 보면은 식당이나 카페를 포함해서 다중 이용 시설에 여러 제한이 풀리는데 이제 미접종자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백신 패스가 도입되지 않습니까? 이와 네네. 관련해서 좀 논란이 많더라고요. 논란 부분들이 이제 있어서 어제 일부 보완을 했는데 여전히 좀 불편한 부분들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이제 이걸 원리를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의 다중 이용 시설은 3단계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위험도에 따라서 3단계를 나누는데요. 1그룹이라는 게 이제 유흥 시설을 얘기하는 것이죠. 유흥 시설이고 그다음에 뭐 무도장이라든가 콜라텍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가장 위험한 1그룹이 되는 것이고요. 2그룹이 이제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목욕장 이런 것들이고 3그룹이 가장 위험이 낮은 그 가장 없는 무슨 영화관, 결혼식장 이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나눠서 백신 패스를 도입하는데 백신 패스를 어떻게 도입하냐면 유흥업소하고 2그룹 그나마 좀 위험도가 있는 곳은 백신 패스가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백신을 맞았다는 접종 완료증이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백신을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완치됐다는 증명,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어린 18살 이하,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못 맞는 사람들 있죠. 1차 접종한 다음에 뭐 아나필락시스라든가 이런 중증 부작용이 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차를 맞고 싶어도 맞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어쩔 수 없이 2차를 맞지 못하는 분들은 보건소라든가 인터넷으로 다 증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증명을 받게 되면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그것도 없으면은 이제 음성 확인서, PCR 검사 음성 확인서 있죠. 이거는 이틀밖에 이제 그 유효 기간이 없으니까 만약 이용하시게 되면 매번 받아야 되는 불편한 점은 있는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전파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유흥업소라든가 2차 위험 시설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래 연습장, 목욕탕, 그다음에 실내 체육 시설, 경륜, 경마, 그다음에 카지노 여기까지는 백신 패스를 활용을 해서 입장이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그것이 없는 업소들이 있죠.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런 곳은 백신 패스가 필요 없는 대신에 뛰어앉기라든가 이런 방역 수칙이 적용이 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독특한 것은 식당, 카페. 식당, 카페는 백신 패스를 도입하지 않기로 한 대신에 인원 제한이 이제 되어 있는 것이죠.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 이렇게 나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PCR 음성 확인서가 이제 유효 기간이 있다 보니까 뭐 받는 분들, 검사를 받는 분들도 불편함이 있지만 또 임시선별검사소라든가 이런 곳에 부담이 좀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실내 체육시설 같은 데는 그 이제 뭐 월 단위로 이제 정기권을 끄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중에 백신 안 맞은 분들은 당장 내일부터 이용을 못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예 기간 한 2주 정도 뒀고요. 다른 기관들도 한 1주 정도는 유예 기간을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어기게 되면 당장 과태료라든가 이런 게 부과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이 부분도 사실은 그래서 그 특히 실내 그 체육시설 같은 곳이나 노래 연습장 이런 데가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찾다 보니까 백신 패스가 상당히 좀 불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하나 또 조금 젊은 층의 백신 접종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곧 80%가 접종을 완료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그 백신을 꺼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능하다면 백신을 빨리 맞는 것이 앞으로 활동하는 데서 계속해서 불편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으시는 편이 낫다 이런 얘기를 좀 계속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 다음은 이제 뭐 영화관, 결혼식 그리고 종교 시설 같은 곳들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용 시간과 인원이 좀 많이 바뀌게 되죠.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 행사나 집회 같은 경우 1차 개편 때 100명까지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이제 만날 수 있습니다. 99명까지는 가능하고요. 백신만 맞은 분들만 모이면 50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규모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그렇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고,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제 뭐 프로야구가 이제 시작되니까 이제 경기 관람 어떻게 하느냐, 예. 이제 그거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접종 구분 없이, 그러니까 백신을 맞든 맞지 않았든 정원의 50%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 안에서 뭐 음식을 먹는다거나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런 것들은 안 되는데, 단 접종한 사람들만 따로 모이는 구역을 설정해서 이곳은 100%가 다 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구역을 만약에 한 경기장에서 10,000명은 백신 접종한 분들을 위한 구역을 만들었다면 10,000분이 다 들어가도 되고, 그 안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것, 마스크를 벗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서는 백신을 맞는 것이 상당히 유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화관 같은데 마찬가지죠. 영화관도 만약에 백신을 맞은 사람들이 일행으로 들어가게 되면 지금 그 영화관은 한 칸 뛰어앉기가 되잖아요. 그런데 같이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화 보실 때 팝콘, 콜라 이런 것도 백신 맞은 분들에 한해서는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백신 맞는 것이 앞으로 상당히 편리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용관을 마련한다 이런 얘기도 좀 들려오던데요. 그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 의무 뭐 해제 관련해서 아까 뭐 3단계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이거 마스크 의무 착용 규정이 이제 올해 말까지는 뭐 일단은 유지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러니까 1, 2차는 무조건 의무적으로 착용을 하는 것이 실내외 관계없이. 실내외 관계없이. 3차로 넘어가는 게 내년 1월 24일이니까 올해 안에는 뭐 마스크를 계속 쓰셔야 되고,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완전한 일상을 회복하더라도 마스크는 마지막에 벗어야 한다 이렇게 예. 얘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마스크는 계속해서 쓰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처벌 규정도 완화됐느냐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요. 처벌 규정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이 되는데, 말씀드리면 그 이용자는 위반될 때마다 10만 원씩 냅니다. 예. 그러니까 방역 감염병 예방법 그것을 위반하면 그 한 번만 했는데 뭐 2번 걸렸다고 해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걸릴 때마다 10만 원씩 낸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관리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은 1차 위반하면 150만 원, 2차 이상하면 300만 원 낸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1차 위반했을 때는 운영 중단이 10일, 2차는 20일, 3차는 3개월, 4번 걸리면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는 거. 예. 그러니까 처벌 규정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 준하는 강력한 그 처벌 규정이 있다는 것을 또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앞서서 이제 6주 간격으로 3단계에 걸쳐서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갑자기 환자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의료 체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 이제 이른바 비상 계획이 마련됐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준이 있다고요? 서킷 브레이커라고 해서요. 이 부분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아무리 발생 상황이 위급하더라도 그 완화된 방역 수칙이 그대로 유지되니까요. 그것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들이 정책의 역진성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상계획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그 초안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나온 것 같아요. 경고 기준이라는 게 생겼고요. 시행 기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경고 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자체 지금부터는 발생 상황이 좋지 않으니 이제 슬슬 그 비상계획을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기준이 될 텐데요. 경고 기준은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감염병 전담병원의 병상 가동률이 60%를 넘게 되면 경고가 울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 확진 환자가 3,500명에서 4,000명 정도 되면 경고 등이 켜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행 기준은 중환자실의 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거나 주간 가동률이 70%를 넘게 되면 일단 그 단계적 일상 회복이 중단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조치들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위중증이나 사망자 유행 규모가 크게 늘어날 경우에 바로 이 서킷 브레이크가 발동이 되는데, 어떤 조치가 취해지냐면 백신 패스가 현재는 유흥시설과 5종만 이제 적용이 되는데, 그것이 나머지 다중 이용시설로 확대될 가능성이 예. 있고요. 또 하나는 사적 모임도 인원이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곳에 면회 금지,
그다음에 선제 검사, 그다음에 병상 확보 이런 것들의 조치가 취해지면서 사회적으로 경고를 주고 활동을 좀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이 됐습니다. 예.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가게 되면 주요 방역 지표가 아무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치명률이라던가 중환자실, 뭐 병상 가동률 이런 것들이 될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재택 치료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재택 치료자를 위한 개인 건강 관리 시스템이 구축된다고요. 두 가지죠. 재택 치료는 이제 확대하기로 했는데 초안에서 그러니까 초안이 미리 발표되고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확정안이 나왔는데 초안에서는 재택 치료 대상을 전국적으로 전체 확진 환자의 40%까지 늘리겠다고 했는데 예. 계획 안에는 그 부분은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재택 치료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준비할 게 많고 그다음에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 서대문구에서 하는 분이 재택 치료 중에 이상 증상이 나왔는데 결국 사망에 이르는 예. 일이 있어서 준비될 것이 좀 많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느 정도의 그 큰 틀은 잡아놨는데 한꺼번에 그 재택 치료 대상을 크게 늘릴 것 같지는 않고요. 수도권은 대개 한 35%까지는 늘려볼 생각으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택 치료를 하신 분들은 매일매일 스스로 자기의 몸 상태를 체크해서 보건 당국과 서로 이제 그 정보를 교환하는 그런 개인적인 그 점검 시스템이 마련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개인 건강 관리 온라인 시스템이라는 걸 구축을 해서요. 하루에 2번씩 본인이 그 앱을 통해서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고 그게 보건 당국으로 그대로 바로 보고가 되는 것이고요. 가족 구성원도 같이 다 거기에 등록이 됩니다. 그다음에 그 간병할 수 있는 사람. 왜냐하면 재택하시는 분은 혹시라도 상태가 나빠질 때 누군가 보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다 배정이 되는 거고 원격 의료 서비스도 바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이 되고요. 이분이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그 응급치료, 응급구급차라든가 이런 거 배정도 거기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아무래도 재택치료가 조금 더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예. 빠르진 않지만 중요한 만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의 첫 단계 방역 완화 계획이 시행됩니다. 이 수도권은 10명까지 그리고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죠. 그리고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의 영업 제한이 풀려서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내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단계 이행 계획이 시행 예정인 가운데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확진자 수는 1,829명으로 지난주 대비 약 34% 증가했습니다. 경남 지역 병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집단 감염을 비롯하여 권역별 크고 작은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고 헬로윈 데이를 계기로 확진자 규모 증가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외국인 밀집 지역과 다수 방문 지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합동 순회 단속 등 특별 방역 관리 대책과 함께 모임 자제 협조 캠페인을 시행하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개인 간 접촉 확대, 연말연시 사적 모임 증가, 그리고 동절기 밀폐 환경 등 감염 위험 요인의 증가도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시행에는 철저한 방역 관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만큼 실내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 등 일상 공간에서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어제까지 접종을 모두 완료한 국민은 전체 75%를 넘어섰으며 18세 이상 성인을 기준으로 87.6% 수준입니다. 정부는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 회복 이행을 위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전체 인구 대비 80% 이상 접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접종자 대상 당일 예약 접종을 계속해서 시행하고 각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 여건에 맞춘 접종 계획 수립과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50대 이상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 백신 접종자까지 추가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접종 효과를 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상 반응에 대한 조사 분석과 안전성 검토를 담당할 코로나19 백신 안정성위원회를 11월 초부터 운영하고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는 백신 관련 민간 전문가 등을 추가하여 전문성과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시행하겠습니다. 정부는 더욱 진전된 일상회복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을 쏟겠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사무국을 중심으로 현행 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더욱 안정된 일상회복의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추가 과제를 지속적으로. 네, 이렇게 방역 내부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새로운 이제 전환을 앞두고 이제 마스크 착용이나 환기 같은 기본적인 방역 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부탁을 했고요. 또 추가 접종을 통해서 접종 효과를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들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의 전면 등교도 추진이 되는데요. 수학 능력 시험이 끝나는 다음 달 22일부터 시작이 된다고요. 이제 조금 늦추기로 했죠. 왜냐하면 이제 수학 능력 시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수학 능력 시험을 일주일 앞두고는 모든 학교를 비워야 됩니다. 소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상적인 등교 수업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와 학원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교육 시설들은 11월 22일부터 전면 등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같은 경우가 3분의 2 등교를 하고 있죠. 실제로 등교를 보면 비수도권은 등교율이 94.4%거든요. 그러니까 비수도권은 거의 정상적으로 전면 등교 수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수도권은 한 69%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큰 폭의 변화는 수도권에서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학교 그 활동들이 있죠. 이런 것들도 거의 다 풀립니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또래나 바깥놀이, 뭐 신체 활동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고요. 초중고등학교는 뭐 토론 수업 같은 거, 체험 활동, 축제,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합니다. 숙박형 체험 합숙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학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일상 회복이 되면서 단계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웬만한 그 수업은 거의 다 대면 수업으로 바뀌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뭐 실험, 실습, 실기 이런 것도 다 이제 대면 원칙이고 이제 겨울의 계절학기, 이 겨울 계절학기는 2019년 상황으로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 이전 상황으로 돌아서 완벽한 대면 수업을 시험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기간으로 설정이 됐습니다. 네, 학생들은 백신 접종률이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좀 걱정도 큰 상황인데 이 방역 방안이 구체적으로 잘 실행이 돼서 안전하게 좀 학교를 다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시행되는 단계적 일상 회복과 관련한 이야기 류재복 해설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